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의 장찬동이라고 합니다. 정주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규모가 5.8이었죠. 포항 지진이 일어났죠. 2017년 11월 15일 날 규모 5.4 지진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폭발은 옐로우스톤에서 백두산은 946년에 이러한 엄청난 규모로 폭발한 경험이 있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게 폭발된다면 그 위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또 한 번 또 인류 최대 화산 폭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 지질 전문가들은 한 번도 한반도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진과 화산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구과학은 기초과학의 한 분야인데 사실 그 유래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저조차도 아는 것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것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진과 화산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진, 화산, 뭔가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재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 그 지진 발생에 의해서 그 참사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많이 배웠을 건데 우리가 지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지구는 뭐 전문 용어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문 용어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 자세한 거 필요 없고 자, 지각의 가장 그 지구의 가장 그 외곽에는 딱딱한 돌로 돼 있는 그 층이 있습니다. 그 두께는 100km 정도 되고요. 100km면 상당히 먼 두께, 굉장히 두꺼운 두께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지구가 약 6,400km니까 100km는 굉장히 그 최외곽에 있는 그런 층이죠. 그 밑에는 조금 말랑말랑한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완전히 액체 상태에 있는 돌이 있죠. 지진은 바로 요 딱딱한 100km 두께에 있는 층에서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100km 두께라는 그 딱딱한 층이 하나의 표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느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판들이 움직이는데 제각각으로 조각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판이 어떤 곳에서는 판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데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판의 경계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열심히 들었으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판이 있는데 판이 움직이면서 그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또는 판이 벌어지는 곳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합니다. 전 지구상에서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오늘은 특히 대규모 지진들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판의 충돌하는 충돌 경계에서 주로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동반돼서 그 주변에서 화산이 분화를 해서 화산 폭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판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기호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경계에는 여기가 지금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경계는 충돌하는 경계입니다.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진 또는 화산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삼각형 아니고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 요런 경계는 판이 벌어지는 곳인데 거기서는 작은 지진과 작은 화산들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그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죠.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판 내부에 있습니다. 일본은 판의 경계상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일본은 그 큰 지진과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미국의 서부 되게 많이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남미 지진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태까지 지진이 일어난 것들, 특히 큰 지진들이 일어난 것들을 점으로 표시하면은 다 그러한 충돌되는 판의 경계에 집중돼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진의 그 심도, 발생 심도를 보면 파란색이 좀 얕은 곳에서 발생한 것이고 노란 것은 중간 심도, 그리고 빨간색으로 점을 칠한 것은 깊은 심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두 판이 충돌하면서 한 판이 다른 판의 아래쪽으로 삐집고 들어가는데 점차로 지하 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미의 경우에 보면 판이 오른쪽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제일 먼저는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중간 심도, 그다음에 깊은 심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얕은 심도에서 지진 발생하고 중간 심도, 깊은 심도 이런 현상들은 판이 다른 판과 충돌을 하면서 그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점차로 그 심도가 깊어진다는 판이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판의 경계는 그럼 왜 지진이 거기서 일어나냐?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또 그건데 이거는 이제 화산의 분포입니다. 역시 그 판의 경계 충돌하는 곳에서 유사한 형태로 빨간색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화산이 분포하죠. 활화산들입니다.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미국 서부 쪽에도 상당히 활화산이 많이 있고 남미 쪽 서쪽에도 해안가를 따라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진이 왜 거기서 많이 일어나느냐? 지진은 무엇이냐면 그 판의 경계는 두 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만나는 곳이 어떠한 끊어져 있는 면을 따라서 만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단층이라고 부르고요. 단층을 따라서 양쪽의 돌이 어긋날 때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그 전문 용어를 좀 배워보면 단층이 어긋나는 그 중심부를 진원이라고 하고 바로 그 위에서 그 위로 그 수직선을 그어서 지표에 도달하는 곳이 진앙입니다.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중심부고 대부분의 지진들은 지구에서 그 100km 두께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력적인가, 무엇이 그것을 컨트롤하냐면 얼마나 넓은 단층면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파열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면적을 따라서 단층이 파열됐느냐, 그것이 지진의 규모를 결정하고 또 얼만큼 미끄러졌느냐, 그 미끄러진 그 거리, 그것에 따라서도 지진의 규모가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단층에 미끄러지는 걸 보면은 자, 단층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요. 단층면의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상반, 위에 있다 그래서 상반이라고 하고 단층면의 아래쪽을 하반이라고 하는데 하반과 상반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미끄러졌냐를 나타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화살표로 나타나 있는 걸 보면 위에 있는 돌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미끄러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정단층이라고 하는데 정단층은 가장 약한 지진을 발생시키는 유형의 단층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단층면을 따라서 옆으로 미끄러질 때 그것을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큰 지진을 발생시키는 단층입니다. 가장 위력적인 지진을 발생시키는 단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돌이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을 역단층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가장 위력적인 지진을 발생시키는 단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거운 암체를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단층이 발생했을 때 지진은 규모가 크고 위력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진이란 것은 무슨 현상이냐면 땅속에 저렇게 갈라진 단층을 따라서 두 양쪽의 암반이 서로 어긋날 때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얼만큼 빨리 단층을 따라서 어긋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천천히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단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가 천천히 일어날 때는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속도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층은 지금 지하에 밑에 숨어 있는데 지표는 지금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층이 움직이게 되면 그걸 따라서 위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어긋나게 되겠죠. 나중에 지진이 팍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끊어지면서 그 단층이 이제 노출되게 되는데 보통 판의 움직임은 1년에 5cm, 7cm 이 정도 속도로 움직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것이 1년, 10년, 100년 이렇게 누적되면은 이렇게 어긋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화산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 화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판이 벌어지는 곳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이 벌어지는 곳에 예를 들면은 판이 벌어지면은 이쪽 판과 이쪽 판이 서로 좌우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벌어지니까 그 빈틈을 따라서 밑에 있는 말랑말랑한 돌에 숨어 있는 마그마라고 하는 액체가 뜨거운 용암이죠. 그것이 분출되면서 이제 화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 저 홍해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그 홍해가 끊어지고 있는 것이 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 판은 점점 멀어질 것이고 여기 홍해는 점점 폭이 증가되게 되겠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인간 살고 있는 수명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10,000년, 10만 년 이상 지나가야지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인간이 인지하기에는 굉장히 천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판이 벌어지는 곳이 보통 이제 바다 밑에 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해령이라고 하는데 바다 해자를 써서 그런데 유일하게 육상으로 드러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섬인데 아이슬란드에는 판이 벌어지는 것이 땅 위로 드러나 있어서 거기에서는 용암 분출 이런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많은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번 거기서 아이슬란드 남쪽에 있는 화산이 한번 폭발해가지고 전 세계 기후가 변한다든지 비행기 항공이 다 취소되고 이러한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곳에 주로 이제 화산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지진과 화산은 전혀 다른 자연재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 자연재해라 그러니까 화산과 지진을 한꺼번에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고, 따라서 오늘 강의는 지진도 설명했다, 화산도 설명했다 하는 그런 패턴으로 약간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지진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은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지진의 그 위력을 보통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중에 지진의 크기를 규모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규모를 보면 지진의 크기를 우리는 규모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규모 보시면 규모 2, 3, 4, 5 해서 점점 숫자가 클수록 지진의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규모 1 큰다고 해서 규모가 하나 크다고 해서 지진의 그 위력이 하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지진의 규모와 그 지진의 위력을 표현하는 어떤 발생 에너지로 그 표시를 해놨는데, 규모 2에서 3 하나 증가되면 발생 에너지 15에서 476, 약 30배 증가됩니다. 규모 3에서 4 증가되면 다시 476에서 30배 증가된 15,000까지 증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모 하나씩 증가될 때마다 지진의 위력은 30배씩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규모 9, 10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발생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관측한 지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지진은 1960년대에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규모 9.5입니다. 규모 9.5가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동일본의 동일본 지진, 대지진도 규모 9.1에 해당되는 대단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재작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5.8 지진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몇 달 전에 5.4 포항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대지진들이죠. 비교를 위해서 하나 보여드리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진 것이 규모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 9 정도 되는 지진들은 엄청난 크기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여기서 보면 이 두 커브의 폭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1년간 전 세계에서 지진이 발생한 횟수입니다. 자,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규모 하나 낮을수록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계적 결과인데, 다시 말하면은 규모 3이라는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규모 3이라는 지진이 하나 발생하기 위해서는 규모 2라는 지진이 10번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규모 9라는 지진이 하나 발생하기 위해서는 규모 8이라는 지진이 10번 발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모 7의 지진은 100번 발생해야 되고 1000번, 10,000번 이렇게 10배씩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떠한 지진이, 큰 지진이 어느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규모의 지진이 하나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지진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해야지 된다는 그런 법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계적인 그 분석법으로 우리가 얻어내어서 지진 예측 기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지진과 화산의 오늘과 내일이지만, 사실은 내일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지진의 과거 통계를 우리가 이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알므로써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크기의 지진의 크기 지표입니다.
아까는 규모라고 했는데 규모는 어떠한 지진이 갖는 고유한 위력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람이 느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지진이라도 사람이 사는 지표와 멀면 멀수록 더 우리가 느끼기에는 작은 강도의 지진을 느끼겠죠. 지표와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사람이 큰 지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인간에게 더 중요한 지진의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규모가 아니라 진도라고 표현합니다. 진도와 규모를 차이를 두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진도는 로마 숫자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과학자들조차 혼동하면서 쓰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진도 3과 규모 3은 엇비슷한 위력을 가지니까요. 하지만 엄격히 말씀드리면 진도와 규모는 다른 것입니다. 규모는 지진의 고유한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반면에 진도는 사람이 느끼는 사람의 주관적인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 느끼는 그 정도는 위치마다 다 다를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의 그 진앙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지진을 느낄 것이고 점점 멀어질수록 그 지진의 위력은 낮게 느끼게 되겠죠. 이것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한 지진이 일어나도 경주에서 일어났을 때 경주 사람들이 느끼는 지진의 강도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는 다릅니다. 그것이 진도입니다. 이것이 더 인간들에겐 더 중요한 어떤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규모와 진도를 앞으로는 좀 분간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아까 판의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 지구는 최외곽에 100km 정도 두께의 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판들이 조각을 이루면서 서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큰 지진들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두 판이 충돌하는 그 경계에서 발생한다. 대규모 화산도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집중되어서 분포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진 예측의 차원에서 조금 더 보면은 미국의 사례인 경우에 자, 미국에는 뚜렷하게 지진 분포가 차이를 두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서쪽에 판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 내륙 쪽에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덜 발생하지만 군데군데 어떠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진의 크기와 그 발생 횟수와의 관계를 보면 아무래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겠죠.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더 작은 지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의 분포를 토대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진 재해도를 지진 위험도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같은 양상으로 일본에서도 지금 보시면 일본의 전 일본을 거쳐서 엄청나게 많은 지진이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분포하지 않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난 그 지진들 분포를 통해서 지진이 어디서 많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재해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진에 관해서는 선진국이란 일본조차도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큰 지진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이 지도는 향후 30년 내 지진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새빨갛게 칠해져 있는 곳은
향후 30년 내 100% 어떤 지진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만 나타낸 것이지 어떤 크기에 정확히 언제 어느 지점에서 발생할 것인지는 그 예측을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지진에 관련된 과학의 수준입니다. 현재의. 자, 이번에는 지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현상인 쓰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 해일이죠. 지진 해일은 해안가에서 바닷속 밑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두 판이 충돌되는 곳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두 판 간의 그 사이의 단층들이 미끄러지면서 여기서 출렁해서 판이 움직일 때 파도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지진 해일입니다. 이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곳은 태평양 연안에서 전 세계의 80%의 지진 해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쓰나미 위험 표시가 있습니다. 자, 쓰나미는 발생하는 순간에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시속 800km 정도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지만 점차 그것이 파도를 타고 해안으로 들어오면서 속도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 시속 80km 정도에 되는 빠른 속도로 해안을 덮치게 됩니다. 초기에는 쓰나미가 발생했던 초기에는 낮은 고도의 파도 높이를 보이는데 해안가로 들어오면서 파고는 점점 증폭되어 가지고 해안가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10m 이상, 최대 40m까지 높이로 들어오게 되죠.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만일 쓰나미가 일어날 당시에 쓰나미가 닥쳐올 그런 예상 지역 해변가에 있었을 때 그 쓰나미를 관찰하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위로 올라가는 길뿐입니다. 달려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현상 되게 유명한 사진들이고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힘이 있고 집이라든지 차 이런 것들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하는 그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쓰나미 전후 사진을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본 거 보면 한 마을이 전체가 없어졌다든지 이러한 현상이고 최근에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대지진 경우에 사망자가 23만 명 이상 발생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약 16,000명, 또 실종자 약 3,000명, 거의 2만 명 가까운 인명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자, 쓰나미는 지진과 달리 한번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퍼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몇 시간 후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 저 남미까지 가는데 거의 한 12시간 또는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지금 사진을 스마트라 대지진 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뒤를 돌아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늦은 것이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높은 곳을 찾아서 올라가는 방법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산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지진과 화산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화산 폭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화산은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암석 내에 있는 어떤 균열이나 틈을 따라서 삐집고 분화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때 분화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기체 성분이 있고 액체 성분이 있고 고체 성분이 있는데 기체 성분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이 이제 분출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액체 상태는 용암이죠. 돌이 녹아 있는 것. 그다음에 고체 상태는 암편들입니다.
자, 여기서 화산 폭발의 위력을 가장 크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용암입니다. 용암의 성분. 용암의 성분은 크게 우리가 금속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느냐, 돌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느냐. 돌 성분이라고 하면은 그 유리의 재질, 규산염이라고 하는데 규산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 금속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우리가 포항제철 같은 데 보면은 철 녹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유동성이 크고 잘 흐르고 그렇죠. 그래서 금속이 많으면 용암은 굉장히 부드럽고 잘 흐르고 유동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규산염이 많으면, 암석 성분이 많으면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괴될 때, 폭발될 때 그 위력은 암석 성분, 즉 찐득찐득한 마그마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더 폭발적으로 분화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진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사진은 하와이에서 분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밑에는 다른 지역에서 분화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두 화산이 폭발하는 양상이 좀 다르죠. 저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작게 분출을 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것은 금속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마그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마그마가 굳으면 현무암이 됩니다. 검은색. 제주도 같은 데서 많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무암이죠. 반면에 규산염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 화산은 폭발적으로 분화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폭발하는 그 기둥이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죠. 최대로 많이 올라가는 거는 수십 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마그마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폭발되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자, 아래쪽에 폭발적으로 분화되는 화산인 경우에는 그 마그마가 굳어서 돌이 될 경우에 그것은 좀 밝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문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무암이냐 유문암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화산의 폭발 위력은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화산이 얼만큼 위력적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표로 만들어서 화산 폭발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0부터 8까지가 있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위력은 점점 커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폭발은 지금 현재 미국의 서부에 있는 옐로우스톤에서 63만 년 전에 폭발한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폭발했을 때 그 기둥은 폭발 기둥은 거의 성층권에 다다를 정도로 20km 이상 치솟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은 굉장히 간헐적으로 일어나죠. 뭐 5만 년 이상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폭발 분출 규모가 작은 그런 화산인 경우에는 거의 지속적으로 계속 자주 일어나지만 그 위력은 좀 약하죠. 자, 우리가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화산 폭발 지수 7인 경우에 우리나라 백두산이 있었습니다. 백두산은 946년에 이러한 엄청난 규모로 폭발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당시에 폭발되어서 나왔던 그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이 일본 홋카이도까지 날아가서 거기에 약 5cm 두께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얼만큼 위력적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화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지금까지 판경계에서 큰 지진, 대규모 화산들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외 지역에서는 발생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 내부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고 지진도 발생하고 화산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거기에는 대규모 단층은 없어도 작은 규모의 단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가 판의 내부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 판의 내부에 있는 작은 지진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또한 판의 내부라도 화산도 발생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큰 태평양판 한가운데 수개의 그 판 한가운데 화산들이 분포하고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스팟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북쪽에 있고 남쪽에 하나 있는데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습니다. 북쪽에 있는 건 백두산 맞습니다. 활화산. 제주도는 사화산입니다. 더 이상 분출 안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판 내부에서도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큰 지진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큰 화산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매년 12,000건이나 15,000건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지진들이 다양한 크기의 지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들을 다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큰 지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들은 주로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태평양을 둘러싸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진들은 그 외에도 판 경계 외에도 판 내부에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판 내부에도 무수히 많은 단층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규모가 작지만 따라서 규모가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지만 그런 것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주로 큰 지진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판 내부에서의 작은 지진들이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샌안드레아스 영화를 보면 강도 9.1의 대지진으로 미국 서부가 대부분 파괴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강도 9.1의 강진이 실제로 그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구촌에서 실제로 이런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산안드레스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층입니다.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단층이고요. 그 이유는 그 단층 주변으로 대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그다음에 LA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단층이 움직여가지고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은 그 피해는 엄청나겠죠. 자, 아쉽게도 저는 샌안드레아스 단층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그런데 대충 어떤 식의 그 질문을 들으니까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보이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미국 서부의 해안선을 따라서 존재하는 굉장히 긴 단층입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 본 기억으로는 예전에 방청객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이전에 했던 영화인데 슈퍼맨 그 영화를 보면 악당이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움직여가지고 미국을 나누어 버려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슈퍼맨이 지하로 들어가서 단층을 못 움직이게 꽉 붙잡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층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단층이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나 큰 규모의 지진을 발생시키는지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좌우되는데 특히 단층의 유형에 따라서 크기가 좌우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층의 유형에는 정단층이라는 것이 있고 주향이동 단층이라는 것이 있고 역단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파괴력이 있는 지진을 발생시키는 것은 역단층성 단층입니다. 그런데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것은 주향이동 단층이거든요. 그래서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 길이가 대충 1200km 정도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동시에 전 구간에 움직였다면 엄청난 피해를 갖고 오겠죠. 왜냐하면 동시에 얼마만한 크기의 단층이 파열되는가가 또 지진의 규모를 좌우할 테니까요. 소규모로 단층이 주양이동 운동을 해서 지진을 발생시킴으로 해서 규모 7 이상, 8 이하 정도의 지진을 발생시킴으로 해서 그 주변의 도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도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모 9.5 지진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미 우리는 인간이 알고 있는 최대 지진 규모의 지진은 칠레에서 9.5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미죠. 남미의 단층은 역단층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엄청나고요. 최근에도 종종 큰 규모, 거의 9호에 가까운 그 큰 규모의 지진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단층이 있는 판경계, 그것이 어디냐면 남미 해안, 남미 서부 해안, 그 다음에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규모 9 이상의 지진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세계적으로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한데요.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진과 화산은 전혀 다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도 또 다를 것이고요. 일단 화산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변에는 백두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에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백두산은 활화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폭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효과가 남쪽에 있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발함과 동시에 그 영향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할 테니까요. 그래서 일본 이런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백두산 폭발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야기될 수 있겠죠. 반면에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은 우리가 어떻게 발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진은 자연 현상이고 발생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재난 안전 대책이라든지 그런 훈련,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해 보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 지진을 좀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조금 친숙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겠죠. 네, 지진과 화산은 자연재해입니다. 천재지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은 전 지구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익숙해지면서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위주로 해서 좀 더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